아버지 주식 계좌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돼. 치매 걸린 사람이 주식을 뭘 알겠어. 우리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게 맞지. 기섭은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내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너네가 내 기억을 지우려 애쓰는 동안 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어.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억이 넘는 평가액과 플러스 수익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가 치매였으면 어떻게 3억 넘게 벌었겠니? 기억이 없었다면 저점에 들어가고 고점에 나오는 게 가능했을 것 같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병원 가야 하니까요. 요양보호사인 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강기섭을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78세의 그는 어딘가 멍한 듯 하면서도 때론 또렷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죠. 몇 달 전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부터는 가족들이 그를 특별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챙긴다는 말은 겉으로만 그럴듯했지만요. 실제로는 그를 재산 처리 전 유예기간으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장남 강우석은 쉰둘의 나이로 정기적으로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요양원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며느리 미영은 식사 때마다 노골적인 눈치를 주곤 했죠. 막내딸 기정은 아버지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아버지 집을 실질적으로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기섭의 하루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아침이면 기정이 준비한 죽을 먹고 오전엔 수진과 함께 병원이나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다녔죠. 오후엔 집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기섭을 보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에 기섭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량주는 조정 들어갔을 때 사는 게 맞아요. 그게 기본이죠. 순간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어르신? 삼성전자 5만 원 밑으로 내려올 때 샀었죠. 그때가 딱이었어요. 아, 그리고 셀트리온은 너무 오르길래 정리했습니다. 수지는 놀라 핸들을 급히 세우고 백미러로 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평소 치매 환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확하고 또렷한 말투였거든요. 지난 몇 달간 봐온 기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화장실 위치를 묻고 같은 말을 반복하던 그 모습들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삼성전자요? 왜요? 제가 진짜 치매인 바보인 줄 알았나요? 그 말에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섭의 눈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놀랍도록 정확한 타이밍과 종목 분석, 그리고 갑자기 꺼낸 말 한마디가 수진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돌보던 사람이 정말 치매 환자였나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포스코도 사철 가격 폭락할 때 들어갔다가 재료 안정화되면서 수익률이 상당했죠. 작년 말에 정리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런 구체적인 투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말투와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치매라면 주식 매매 앱에 지문 잠금을 걸어놨을까요?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주 기정이 아버지 방에서 무언가를 찾느라 서랍을 뒤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기섭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혹시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수진 씨, 지난달에 제 약 바뀐 거 아시죠? 미영이 가져온 그 하얀 알약들 말입니다. 그 약 성분표 확인해 보세요. 인지기능 개선제가 아니라 수면 유도제였을 겁니다. 기섭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었다는 것을요. 치매에 걸린 줄 알았던 노인이 사실은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연극이 시작됩니다. 기섭이 마지막으로 뱉은 말이었습니다. 기섭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와 함께 배신당한 아버지의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수지는 예감할 수 있었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기섭은 요양원 입구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들어가셔야죠라고 말하자 기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연극하는 동안 애들이 뭘 하나 다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갔던 약국 변호사 사무실 다 들려서 녹음본을 다 입수했어요. 수진 씨도 그 중 하나죠. 수진은 움찔했습니다. 단순히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줄로만 알았는데 기섭의 말투는 마치 그동안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는 듯 했거든요. 수진 씨가 며칠 전 제 서랍 뒤진 것도 알고 있어요. 내 통장을 찾고 있던 눈빛, 그건 욕심이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웃으려 애썼어요. 어르신,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래요. 아닌 척 해야죠. 다들 그래요. 우리 아들, 딸도 다 그럴싸한 핑계 하나씩 들고 저를 찾아오더군요. 어떤 애는 눈물 흘리고 어떤 애는 병원비 걱정된다고 하고 그런데 결국 통장을 들춰봤죠. 그 순간 화면이 전환되듯 기섭의 기억이 흘러갔습니다. 몇 달 전 강우석은 무심한 듯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통장은 어디다 두셨어요? 재산 정리해야 하니까 혹시 치매 더 심해지시면 그땐. 아, 잘 모르겠다. 내 방 어딘가 있겠지. 그 말에 우석은 살짝 웃었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 말이 끝난 후 집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우석의 모습을 기섭은 모두 지켜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엔 며느리 미영이 기섭 몰래 약을 바꾸며 이건 인지기능 유지제예요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졸음 유발제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막내딸 기정은 또 어땠을까요? 최근 기섭의 집으로 들어와 혼자 살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쯤 눌러앉았습니다. 아침마다 음식을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갔지만 문틈으로 들려오던 통화 내용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아빠 집 팔면 한 3억은 나오겠지? 그거 전세금으로 돌려서 애들 학군 좋은 데로 옮기면 돼. 기섭은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설치한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아무도 그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도둑 방지용으로 설치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수진 씨,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섭이 차 안에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였다면
어떻게 3억이 넘는 주식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치매 환자가 복잡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도 테슬라 주식 정리하고 국내 반도체주로 갈아탔어요. 그 타이밍이 딱 맞았죠. 기억이 없었다면 저점에 들어가고 고점에 나오는 게 가능했을 것 같나요? 기섭은 핸드폰을 꺼내 주식 앱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지문 인증과 다단계 비밀번호를 거쳐 들어간 계좌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평가손익이 플러스 2억 8천만 원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네, 다 연기였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기섭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애들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군요. 장남은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막내딸은 혼자 살긴 위험하다며 집에 눌러 앉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은근히 약을 바꾸고 있었죠. 기섭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제 약병에서 약 성분이 바뀐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시 찾아가 진료 기록을 열람해 봤더니 의사에게 우석과 미영이 단독으로 상담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날 결심했어요. 수지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계속 멀쩡한 상태로 있으면 놈들이 더 교묘해질 거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연극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기섭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식인지 끝까지 가려내기 위해서요. 재산을 탐하는 자식들을 역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기섭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치매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의 반응,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었던 거죠. 그럼 저는 수진 씨도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며칠 전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더군요. 기섭은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연극입니다. 수진 씨,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수진 씨 마음이에요.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기섭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섭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장남 우석이었어요. 기섭은 우석의 욕심을 이용하기로 했죠. 일부러 통장 하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뒀습니다. 오래된 저축은행 통장이었지만 그 위에 붙인 메모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통장에 1억 5천, 인출은 내 생전에만 가능. 우석은 그것을 발견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섭이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을 때 우석과 미영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지 통장 하나 더 발견했어. 1억 5천이나 들어있다고 써 있어. 정말요? 그럼 그 돈부터 빼요. 아버지 기억 흐릴 때 설득하면 되잖아요. 기섭은 눈을 감은 채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며칠 후 우석은 미영과 함께 기섭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양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그 저축은행 통장에서 조금만 쓸 수 있을까요? 기섭은 멍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필요하면 써라.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희 거 아니냐. 우석은 기뻐하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 통장엔 고작 10만 원밖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기섭이 일부러 미끼로 던진 가짜 정보였던 거죠. 그러나 기섭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석과 미영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수진에게 들려준 거예요. 수진 씨, 이걸 들어보세요. 수진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영이 기억 흐릴 때 설득하면 된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수진 씨는 아직 선택할 기회가 있어요. 기섭은 수진에게 작은 녹음기를 하나 건넸습니다. 욕심이 많은 놈일수록 입이 먼저 나대죠. 그걸 잡아야 해요. 수진은 긴장했지만 기섭의 눈빛에서 뭔가 단단한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거든요. 며칠 뒤 기섭은 요양병원 식당에서 일부러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숟가락을 거꾸로 들고 밥 대신 물을 마시며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밥이 없어요. 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긴 누구예요? 요양병원 원장은 놀라서 수진을 불렀고 기섭은 수진에게 눈짓했습니다. 연극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렇게 기섭은 정신 이상한 노인 이미지를 더욱 굳혀갔습니다. 그날 밤 기정이 요양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대신 팔아줄게요. 이젠 집도 필요 없잖아요. 기정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기섭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는 척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정아, 내 엄마 살아있을 땐 너 이러지 않았는데. 그 말에 기정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얼버무렸어요. 지금은 다들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기섭은 아무 말 없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 대신 나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글을 또박또박 써넣었어요. 기정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응, 뭘 쓴 거지? 잘 모르겠다. 기섭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정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계약서를 챙겨서 나갔어요. 그날 밤 기섭은 수진과 함께 특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기섭의 집 벽장 속 깊은 곳이었어요. 거기엔 오래된 여행 가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걸 보세요. 가방 안에는 20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예금 통장과 증권계좌 비밀번호가 담긴 수첩, 그리고 안에 유언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늙었을 때 자식들보다 서로를 믿기로 했잖아요. 이 돈은 당신의 존엄을 위해 써줘요. 기섭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으며 통장 하나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수진에게 맡겼어요.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죠. 수진은 점점 기섭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기섭은 단순한 억울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모든 상황을 계산한 배우였고 전략가였습니다. 기섭은 또 하나의 수를 던졌어요. 기정에게 문자 하나를 보낸 거죠. 집 명의를 정리하고 싶으면 애들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자.
다음 날 가족이 모두 요양원 응접실에 모였습니다. 우석, 미영, 기정이 모두 왔어요.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해주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섭은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치매니까 보였던 행동들이야.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기섭은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미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그 약 먹이면 졸려서 말도 못해요. 그냥 그 상태로 서류 사인만 받으세요. 기정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섭은 말없이 두 번째 녹음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우석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통장, 알아서 빼낼 수 있어. 걱정 마. 이 양반은 기억도 못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석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도 못하고 기정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기섭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치매 환자의 집이냐 걱정하는 척하며 재산에만 눈독 들이는 게 정말 나를 걱정은 하기는 한 거냐?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들이 응접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기정은 눈을 내리깔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미영만이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때 미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돈이 썩어가게 두는 건 죄죠. 기섭은 낮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고 벌은 내가 줄 차례군. 아버지, 저희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 그러세요?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치매라고 해서 걱정된 마음에 그런 거였어요. 정말로요. 기섭은 세 번째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걱정된 마음이었나? 버튼을 누르자 기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빠 집 팔면 한 3억은 나오겠지? 그거 전세금으로 돌려서 애들 학군 좋은 데로 옮기면 돼. 아빠는 어차피 요양원 들어갈 거고. 기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떤가? 네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미영이 약사와 나눈 대화였어요. 혹시 졸음 유발하는 약 있나요? 노인분이 너무 말이 많아서요. 인지기능 약이라고 하면 모르실 거예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거예요? 내가 치매였다면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 기섭은 다섯 번째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이번엔 우석과 미영이 나눈 은밀한 대화였어요. 아버지 주식계좌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돼. 치매 걸린 사람이 주식을 뭘 알겠어. 우리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게 맞지. 응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기섭은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내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너네가 내 기억을 지우려 애쓰는 동안 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어.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억이 넘는 평가액과 플러스 수익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가 치매였으면 어떻게 3억 넘게 벌었겠니? 기억이 없었다면 저점에 들어가고 고점에 나오는 게 가능했을 것 같아?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언제부터 연기를 하신 건가요?
내가 처음 제 약을 바꾼 날부터요. 그날 밤 약 성분을 확인해 보니 수면제더군. 그때 깨달았어. 아, 이 애들이 정말로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기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희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기섭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게 현실적인 거였냐? 내가 정신을 잃기를 바라는 게 현실적인 거였고, 기섭은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우석이가 첫걸음마 뗄 때, 기정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우석과 기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들 결혼할 때도 그랬어. 사위, 며느리 맞으면서 가족이 늘어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손자 태어났을 때는 또 어땠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렇게 허무해지는구나. 기섭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자식을 키운 보람이 이런 건가? 내가 늙고 약해지면 짐이 되고 내 재산만 노리는 그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의 모습인가? 수지는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배신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미영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인정할게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다 나쁜 놈들이고 아버지만 착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기섭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진짜 아버지로 대해줘. 돈 때문에 접근하지 말고. 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쉽다.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섭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놨습니다. 이건 재산 신탁 계약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도 내 재산에 손댈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거야. 기정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뒤에서 계산하고 계획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라.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웃기네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비위 맞춰가며 살라는 거예요?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지. 그때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섭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선택하세요. 계속 저와 함께 할 건지 아니면 이들 편에 설 건지요. 수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함께 하겠어요. 제가 봐온 어르신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거든요. 기정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이건 너무 심해요. 우리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보여준 거야. 기섭은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시작해보자.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응접실을 나서는 기섭의 뒷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기섭의 마지막 말이 응접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요양원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어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중학교 3학년인 진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어요. 기섭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아, 진우야. 왜 이 시간에 왔냐?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요.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해서 걱정됐거든요. 진우는 기섭의 손을 꼭 잡으며 앉았습니다. 그 순간 우석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우야, 할아버지는 지금 어른들이랑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괜찮아. 기섭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우는 여기 있어도 돼. 어차피 진우와도 할 이야기가 있거든. 진우는 주변 분위기가 무거운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빠, 고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기섭은 진우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게 주식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들 기억하나? 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였지?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돈 앞에서 절대 눈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요. 기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정말 똑똑하구나.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가 슬픈 일을 당했어.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눈이 흐려졌나 봐. 진우는 기섭 주변에 앉아 있는 어른들을 돌아보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 우석의 굳은 표정과 고모 기정의 눈물을 보며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미영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진우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건 좀. 왜? 진우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그리고 진우는 너희들과 달리 할아버지를 돈으로 보지 않아. 기섭은 진우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진우야, 이걸 들어보렴.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진우는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는 지난 몇 달간 기섭이 녹음한 가족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 고모가 집 팔기를 계획하는 소리, 그리고 할아버지를 속이려는 온갖 계획들이요. 진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빠, 이게 정말 아빠가 하는 말씀이에요?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했는데 사실은 아빠가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기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서 그런 거야. 넌 아직 몰라도 돼. 아니요, 저는 알아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빠와 고모가 그런 일을 하셨던 거네요. 진우는 기섭에게 녹음기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다 맞는 말이었어요. 기섭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어린 손자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게 있어. 기섭은 진우를 자신 옆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그런데 그 돈을 누구한테 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우석과 기정,
미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기섭이 마음을 돌려서 재산을 나눠주려는 건가 싶었어요. 진우야, 넌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어?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똑똑하게 투자도 하고 사람들한테 속지도 않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요양원도 짓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기섭은 진우의 대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때 우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우는 아직 어려서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 큰 결정을 아이한테 맡길 순 없죠. 진우가 어려서 돈의 가치를 모른다고요? 기섭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돈의 가치를 아는 너희들은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냐? 진우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선물 하나 줄게. 기섭은 지갑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할아버지 주식계좌 접근 권한이야. 지금은 쓸 수 없지만 내가 성인이 되면 이걸로 할아버지 계좌를 볼 수 있어. 진우는 카드를 소중히 받으며 물었어요. 정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돈에 눈이 흐려지면 안 돼.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을 잊으면 안 되고. 네, 약속해요, 할아버지. 그 순간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중학생한테 그런 큰 돈을 맡긴다는 게 어디 있어요. 기섭이 미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희들보다는 진우가 더 믿을만해서 뭐가 문제라도 있는 거냐? 기섭의 말에 미영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고? 기섭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 그럼 제대로 정리해주지. 기섭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나 몰래 한 일들의 증거야. 첫 번째 서류를 꺼내며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우석아, 내가 내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내역이다. 요양원비 명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아들 학원비와 가족 여행비로 썼지. 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라. 은행 입출금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변명하고 싶으면 통장 내역을 가져와. 두 번째 서류를 기정에게 보여줬습니다. 기정아, 넌 어떠니? 내 집 열쇠를 몰래 복사해서 이사업체까지 불러놨더군. 내가 요양원에 입원하면 바로 집을 비우려고 했지. 기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아빠 걱정돼서 내 물건들을 미리 정리해 놓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까지 알아봤어? 세 번째 서류는 미영에게 향했습니다. 미영아, 넌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 목록이다.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거짓말하면서 수면제를 먹였지. 심지어 용량까지 늘려가면서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내가 힘들어해서 약물로 의식을 흐리게 만든 거구나.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냐?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어른들의 추악한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섭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이다. 내가 치매라는 진단서를 근거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더라. 우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지. 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겠지. 기섭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목적이었거잖아, 안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아빠와 고모, 그리고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기섭은 진우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진우야, 사람은 원래 나쁜 게 아니야. 다만 돈 앞에서 판단력을 잃을 수 있어.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거든. 기섭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 우리 집도 가난했어. 그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유산을 남기셨는데 형제들이 서로 더 가져가려고 싸웠지. 진우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싸우셨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거든.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걸 보면서 말이야. 그래서 다짐했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절대 가족들이 그런 일로 싸우게 하지 말자고. 기섭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자식들이 더 욕심을 내더라고. 우석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기섭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은 계속 나를 속였어.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맞아? 기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요. 말로는 쉽지.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기섭은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줘야 한다고요? 저는 어르신께서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가족과 등지고 사시는 게 행복할까요? 수진의 말에 기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기섭이 제안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판단해봐.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 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고모, 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저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니? 가족들이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요. 기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구나. 진우가 기회를 주라고 하네. 어떻게 할 거냐? 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아들다운 아들이 되겠어요. 기정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욕심 버리고 진짜 딸이 되겠어요. 미영만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기섭이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이 너는 어떠냐?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기섭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기섭은 무릎 꿇고 있는 자식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일어나라. 기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지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자식들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기섭은 진우를 자신 옆에 앉히며 말했어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나 해볼 거다. 내 자식들이 정말 뉘우치고 있는지 말이야. 어떤 시험이에요, 할아버지? 기섭은 지갑에서 체크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다. 내가 이 카드를 여기 둘 테니 며칠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진짜 반성한 걸로 인정하겠다. 우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시험은 좀. 왜? 자신 없나? 기섭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돈을 보고도 탐내지 않을 자신이 없다는 거냐? 기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를 너무 못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게 만든 게 누구냐? 기섭은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일주일 동안 이 카드에 아무도 손대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미영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시험하시는 건 좀 유치한 것 같은데요. 유치하다고? 기섭이 미영을 째려봤습니다. 그럼 너는 이 시험도 통과할 자신이 없다는 거구나. 수진이 중재하려고 나섰습니다. 어르신, 다들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진아, 너는 모른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기섭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모이자. 그때까지 이 카드가 그대로 있으면 내가 모든 걸 용서하고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다. 그날 밤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기섭은 일부러 요양원에 머물면서 집을 비웠어요. 자식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첫째 날 우석이 집에 들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아들 학원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손대지 않고 나왔습니다. 둘째 날은 기정이 왔습니다. 아이들 학용품비가 필요한 때였는데 카드를 보며 갈등했어요. 하지만 진우가 할아버지를 믿어달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정도 손대지 않았어요. 셋째 날 미영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카드를 보며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섭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우가 학교를 마치고 할아버지 집에 들렀는데 카드가 사라져 있었어요. 진우는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가 기섭에게 알렸습니다. 할아버지, 카드가 없어졌어요. 기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망스러웠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봐야겠구나. 기섭은 집에 설치해둔 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카드를 가져간 건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기정의 남편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은 기정 몰래 집에 들어와서 카드를 가져간 거였죠. 기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섭은 즉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카드가 사라졌다.
기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분명히 손대지 않았어요. 나도 안 가져갔어요. 우석도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거냐? 기섭이 카메라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화면에는 상철이 몰래 들어와서 카드를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기정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상철이가 내 남편은 어디 있나? 기섭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집에 있을 거예요. 기정은 급히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상철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그렇다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지금 당장. 기정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서 상철을 찾았을 때 상철은 이미 카드로 돈을 인출한 상태였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기정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시험하시는 건데 왜 카드를 가져갔어요? 상철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을 돈 아니야?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 정말 미쳤어요? 기정은 상철을 끌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철은 기섭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아버님, 어차피 기정이가 받을 돈 아니에요? 제가 미리 써서 뭐가 문제죠? 기섭은 상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구나. 네,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때 기정이 상철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입 닥쳐요.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상철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뭐가 죄송해? 우리가 생활비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아버님 돈 쓰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기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정아, 이혼해라. 네. 기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사람과 살면 너도 결국 망가진다.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해라. 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웃기네요.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요? 재산도 받을 건데. 기섭이 상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산? 내가 뭔데 내 재산을 받는다고 생각하나? 기정이 남편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아니다. 기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오직 진우에게만 간다. 기섭의 선언에 응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섭은 자식들이 반성을 하면 유언장을 고치려는 생각도 했지만 상철의 행동으로 분노하여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우석과 미영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 기섭이 차가운 눈빛으로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속이고 약을 바꿔 먹이고 재산을 노리나? 그게 자식이 할 일이냐? 기정이 상철의 손을 뿌리치며 기섭 앞에 섰습니다. 아빠, 상철이가 한 일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정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기섭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상철이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야. 상철이는 그냥 그 욕심을 드러낸 것뿐이다. 진우가 조용히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한테만 주실 거예요? 그래, 진우야. 너만이 돈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거든.
기섭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유언장이다.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작성한 거야. 우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돌아가실 것도 아닌데 유언장은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냐. 뇌졸중도 한 번 왔었고. 기섭은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다. 내 모든 재산은 손자 강진우에게 상속한다. 단 진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수진이가 후견인으로 관리한다.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왜 저를요? 너만이 나를 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미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변호사 확인도 다 받았어. 기섭은 미영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영아, 너는 더 이상 이 가족과 상관없으니 나가. 뭐라고요? 우석이와 이혼해라. 너 같은 사람이 내 며느리로 있을 수 없어. 우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심하세요. 심해?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일이 더 심하지 않았나? 기섭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영이가 나에게 먹인 약물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서다. 의료진이 확인한 바로는 장기간 복용 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었대.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건 몰랐어요. 몰랐다고? 약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산 거 아니냐? 기섭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미영이 약사와 나눈 대화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노인분이 너무 말이 많아서요. 좀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약 없나요? 이 약은 장기 복용하면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감수할게요. 미영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변명하지 마. 너는 내 인지 능력을 고의로 망가뜨리려고 했어. 상철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난 거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잠깐. 기섭이 상철을 불렀습니다. 내가 훔친 500만 원 돌려놔. 훔쳤다는 게 아니라 미리 쓴 거죠. 어차피 가족 돈인데. 가족 돈? 기섭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그 돈 안 돌려주면 고발할 거다.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발이요? 절도죄로 말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했으니까. 기정이 상철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돈 돌려드려요. 아빠 당장 돌려드릴게요. 그때 진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응? 왜?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더 값진 것 같아요. 돈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기섭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야. 그리고 저는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기섭은 진우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평생 기다렸던 말이야. 우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는 아무 기회도 없는 건가요? 기섭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다. 진짜 뉘우치고 있다면 돈이 아닌 마음으로 접근해봐.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겠어. 그렇게 기섭의 긴 연극이 끝났습니다.
치매 환자인 척했던 연기가 가족들의 진심을 시험했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됐어요. 수지는 기섭의 곁에서 진우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섭은 남은 시간 동안 진우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수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몇 년 후 진우는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경제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기관의 이름은 기섭 할아버지 경제교실이었습니다. 기섭의 마지막 승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시험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진정한 가족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